안녕하십니까. 정성구입니다. 이번 학기 복지사회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복지사회학이란 과목은 뭐 다른 일반적으로 복지학과나 또는 유럽의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런 과목 자체는 없습니다. 아마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원석 교수가 뭐 이런 제목을 붙여서 어떤 주제든지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명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개략적으로 이번 학기 복지사회학 강의 개요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복지사회학 강의 이 계획서를 보시면 에, 본래는 사실은 뭐 첫 시간에 강의 소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이 강의 계획서가 좀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말씀드리고 오늘 첫 시간에 첫 강의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보면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 유형이 나오는데요. 뭐 여기서 간단하게 복사학을 듣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복지 국가는 중요한 게 복지의 유형론인데 유형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복지국가 역사가 되겠습니다.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성장하고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복지국가가 왜 발전했는지, 왜 팽창했는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을 검토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복지국가가 실제로 한 일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복지국가의 어떤 지출, 그리고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능 역시 재분배의 기능인데 이 재분배적 측면에 대해서 또 각 고가들이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복지국가 조세 제도라는 이름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학과에서 사실은 뭐 대개 지출과 재분배 측면에 국한해서 강의를 하고 또 복지관 선생님들도 대체로 뭐 그런 측면에 국한해서 한정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이 조세제도 측면 그러니까 복지과의 재원이라고 하는 이 챕터를 하나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를 좀 총체적으로 재원과 지출 재분배라는 측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체로 김원석 교수가 담당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에서는 뭐 대체로 사회보장 제도를 강의하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 복사역 강의에서는 사회보장 제도는 가능한 한 좀 배제를 하고 김원석 교수가 담당하지 않은 그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좀 강의 프로그램을 좀 짜봤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는 영역이고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여러 복지제도 사이의 어떤 관계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 관심 초점이 되고 있는 이런 경향을 반영을 해서 노동 정책에 관련돼서 몇 과목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뭐 EPL은 고용보호입법을 가리키죠. 해고 규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정책과 근로조건급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로빈곤청, 저임금 노동자와 복지정책,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지국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지국가 청년, 그리고 그 다음에 복지국가와 가족정책, 뭐 가족정책 대단히 폭넓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가능을 좀 좁혀서 아동수당이 도액서에 어떻게 형성되어 왔고 그 각국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제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뭐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디지털 경제와 복지 정책의 과목을 추가했는데 뭐 이건 최근에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죠. 보통 뭐 특히 이제 여기선 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대응해서 기존의 복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에, 플랫폼 노동자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 전체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뭐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기본소득론 역시 최근에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에 뭐 재난 기본소득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지만 또 전체적으로 애초에 뭐 고려대학교에 16주 강의를 하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2주 정도 늦게 강의가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좀 축소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가변적인 그런 어떤 강의 기획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나중에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기본 교재는 복지학 계획의 도전과 응전이라고 해서 기스반 크스보겐과 바브라 피스라고 하는 꽤 유명한 유럽의 사회복 작자가 있습니다. 이들 몇 년 전에 낸 책인데 마침 동아대학교 남찬섭 교수가 번역한 그런 어떤 책이 있어서 이걸 기본 교재로 하겠습니다만 제 강의 자체는 이런 기본 교재와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적인 교재는 아니고 학생들이 판단해서 학생들이 복지국가 또는 뭐 복지 문제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뭐 이 책을 통해서 뭐 이 책이 사실은 기본적인 지식의 수준을 높여서 넘어서 또 상당한 수준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뭐 이 책을 통해서 보충을 하셔도 좋고 또 뭐 불필요하다 생각되는 분은 이 강의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중간 과제가 있고 또 기말은 기말고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여도 20점은 출석 점수가 되겠습니다. 한 번 출석, 한 번 결석하는데 2점, 마이너스 2점이 되겠습니다. 중간 과제는 중간고사 기간을 대체해서 부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뭐 강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몇 주 지나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는 흔히 뭐 이게 세 개의 어떤 시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25분이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그런 어떤 시간이 두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1강은 복지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는 뭐 여러 가지로 개념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뭐 니콜라스 바라고 하는 웰프 이코노믹스 웰프 이코노믹스를 우리는 흔히 뭐 후생경제학이라 번역을 합니다만 그쪽 영역에서 대단히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가 니콜라스 바가 되겠습니다. 니콜라스 바의 어떤 저작에서 복지국가에 대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주로 사회적 돌봄, 뭐 주로 이제 뭐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케어가 되겠습니다. 생활 빈곤계층에게는 재분배적인 소득 이전, 영어로 흔히 뭐 트랜스퍼라고 이제 흔히 부르죠. 트랜스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트랜스퍼를 이전 소득 또는 그냥 단순히 뭐 이전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취약계층도 빈곤계층도 아닌 사람들에게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소비 안정화를 보장하기 위한 현금급여를 조직하고 의료보험과 학교 교육을 제공하는 게 복지국가다. 이게 니쿠소바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복지국가란 명칭을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만 웰페어 스테이트가 되겠죠. 이 명칭의 기원은 사실은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어,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가 되겠습니다. 대주교가 Christianity and Social Order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 질서라고 하는 그런 책을 1942년에 출간하는데 이 책에서 최초로 웰페어 스테이트 명칭을 쓴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새롭게 등장한 그런 어떤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주로 치안과 국방에 자원을 투입을 했지만 뭐 최근에 이르러서는 대개 60년대 이후 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대개 50년대 후반 60년대에서 70년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되게 60년대 70년대 이르러서 국내 총생산 GDP의 수십 퍼센트를 복지 관련 지출에 투입하는 이런 어떤 스웨덴 같으면 조세 수입의 한 6, 70%를 사실 한 70% 정도를 복지 지출에 투입을 하니까요. 우리나라도 꽤 많은 비중을 사실은 복지 관련 지출에 투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사회 변동에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복지국가의 제도들은 어떤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지국가 제도와 관련해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은 영어로 소셜 시큐리티가 되는 것인데요. 이 이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정책 프로그램 실천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상의 위험, 구체적으로는 노령, 질병, 산재, 실업 이게 전형적인 생활상의 위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당장에 이게 일단 생활상의 상당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죠. 이런 어떤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질 일정한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사회적 제도를 가리켜서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회보장의 개념은 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미국 같으면 소셜 시큐리티란 용어를 좀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 노령, 장애,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존 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제공한 일련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대상이 주로 노인과 부양 가족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좁은 의미의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라고 한다면 국민의 은퇴 장애 사망 후에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생활비나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국가의 보험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영어로는 이제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라고 해서 OSDI 이렇게 약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Old Age라고 했을 때는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Survivors는 유족연금이 되겠습니다. Disability Income이라고 하는 것은 SDI 또는 SSDI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이 SSDI라고 하는 것은 20
2세 이전에 이미 장애가 시작된 성인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좀 일찍부터 장애가 시작된 성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리켜서 SDI 또는 SSDI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선이 이것을 자녀연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소셜 시큐리티 소득 기록을 토대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SSDI와 메디케어는 역시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 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서구에서는 그 유일하게 전 국민 의료 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없지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이 OSDI와 메디케어의 의료 보험 비용을 말하자면 합산해서 미국의 근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사회보장세다. 미국에서는 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이제 미국의 근로자는 이 사회보장세를 사회보장청에 납부하는 것이죠. 뭐 납부는 근로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고용주가 봉급의 일정한 퍼센트를 원천 징수해서 또 매칭해서 연방 정부에 납부를 하는 것이고 또 미국 사회보장청에서는 국민 각자의 고유번호를 부여를 해서 이 고유번호를 갖고서 개인이 불입한 사회보장세의 총액과 또 사회보장 혜택의 액수를 집계하는 것이죠. 이 각 개인에게 부여한 사회 고유번호를 가리켜서 사회보장 번호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주민등록증과 그런 어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미국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좀 구체적인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OSDI도 말씀을 드렸고, 탄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말 번역하면 빈곤가정 일시 부조제도죠.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제도, 국민초생활보장제도와 뭐 유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국민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좀 더 이제 수급 자격도 까다롭고 이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메디케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 제도가 되겠고요. 메디케이드는 빈곤한 그런 빈곤자를 위한 그런 어떤 의료 보장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HIP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 시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역시 의료보장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개인 의료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수입이 적은 그런 어떤 저소득 근로 가정의 자녀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SI라고 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60세 이상의 저소득자와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보충적 생활 보장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노동기구 즉 ILO에서는 ILO 사회보장 헌장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사회보장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를 관할하는 국제기구가 ILO다. 뭐 일반적으로 ILO라고 하는 것은 노동 문제를 규율하는 국제노동기구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 이외에 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도 규율을 하고 있는 기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노령연금제도, 유족급여, 가족급여, 의료급여, 모성급여, 또 실업급여, 질병급여, 장애급여, 산재급여를 사회보장 헌장 속에서 사회보장 제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학자들은 이외에 알로 프로그램 이외에 일과 건강,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한부모 가족 및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회보장 제도와 관련해서 또 이 좀 알아두야, 기본적으로 알아두야 할 그런 용어가 사회적 위험이란 그런 용어가 되겠는데요. 이 사회적 위험에서도 구사회적 위험과 신사회적 위험이 있습니다. 구사회적 위험은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 주로 이제 현재 이 사회복지국가는 대체로 1950년대 초반의 가족 구조를 반영한 그런 어떤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족 구조 및 그 당시 노동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가족 구조를 가리켜서 흔히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다. 생계 부양자 모델이 되겠습니다. 멜브레드 위너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남생계 부양자 모델 상당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고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어떤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게 바로 구사회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사회적 위험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이것은 가족 관계 및 노동시장의 변동으로 인하여 새롭게 출현하는 그런 어떤 위험들이 바로 신사회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랄지 또는 1950년대 같으면 사실은 유럽에서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되게 8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실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뭐 최근에까지 꽤 많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죠. 또는 비정규직의 문제, 또 저임금 노동자 문제, 근로빈곤층 문제, 뭐 이런 등등 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위험을 가리켜서 신사회적 위험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프로텍션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 이것은 뭐 우리말로 뭐 사회적 보호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사회보장 제도보다는 좀 더 폭넓은 사회보장 제도가 국가 주도적인 그런 어떤 이 사회보호 제도를 가리킨다면, 일반적인 사회적 보호라고 하는 것은 국가뿐 아니고 시장이나 시민사회, 가족 등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법의 전체를 가리켜서 사회적 보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회수당의 범주에는 흔히 좀 네 가지로 우리가 뭐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적부조 또는 공공부조 또는 사회적 부조라고 부르는데요. 사회복 서비스 네 가지 범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를 재정으로 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제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편주의적인 복지급여의 가장 전형적인 제도가 사회수당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초연금 제도, 아동수당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회제도가 좀 미발달되어 있는 편이고, 뭐 최근에 아동수당 제도는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 자체는 상당히 적은 그런 어떤 금액이죠. 네, 사회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뭐 이것도 보험제도 일종이 되겠습니다. 보험제 일종이기 때문에 위험의 사회적 분산 방법을 동일하게 민간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제도이지만,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것은 재분배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재분배 요소도 각국의 제도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분 요소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나라의 제도도 있고, 사실은 거의 없는 이런 나라의 제도도 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가입이고, 또 법적인 권리를 강하게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뭐 노령이나 연금제도죠, 또는 건강보험, 또는 실업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제도 같은 것들이 사회보험제도 영역이지만, 이들로 가는 몇 가지는 뭐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보험이 아닌 그런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공부조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생활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부조의 수급 차익이 있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흔히
자산 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끔 돼 있고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뭐 대체로 빈곤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낙인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비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에 뭐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시설들 그러니까 뭐 종합복지관이나 뭐 장애인복지관이나 또 노인복지관이나 뭐 이런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는 게 사회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돌봄 서비스나 또는 고용 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서비스나 상담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죠. 그리고 목적은 사회약자들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사회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조세 수입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가 유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유형론은 사실은 몇 가지 유형론이 있지만 사실 에스피 앤더슨의 유형론 나온 이후에는 거의 에스피 앤더슨의 유형론이 뭐 기본으로 표준으로서 그렇게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에스피 앤더슨의 유형론을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피 앤더슨은 90년에 Three Worlds of Wealth Capitalism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책이 대단히 잘 쓰여진 그런 어떤 책이 되겠습니다. 워낙 뭐 잘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로 이제 이런 저작들을 뭐 세미날 워크 뭐 이런 어떤 용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얼마 전에 90년이니까 사실 25주년 이 책 출간 25주년이 되는 2015년도에 에스 밴더슨의 이 책 Three Worlds of Wealth Capitalism 책 출간 기념 그런 특집호가 이 해외 학술지에서 발간이 될 정도로 뭐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어떤 저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이후에 복지 연구자들에게 끼친 그런 어떤 중요한 저작이고 또 우리말로도 뭐 꽤 좋은 번역으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사회복지학도 되게 뭐 대학원 석사과정 이후에 뭐 좀 전문적인 사회복지학도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은 필수적인 그런 어떤 저작이죠. 뭐 제주의 대학 교수들을 보더라도 워낙 이제 이 책을 사실은 뭐 대학 교수로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어떤 뭐 불가피하게 사실은 뭐 여러 번 사실 이 책을 해독하지 않을 수가 없는 뭐 이런 형편인데 뭐 제가 아는 어떤 교수도 이 책을 뭐 10번 읽었다, 뭐 열 몇 번 읽었다, 뭐 이 정도로 이 책은 거듭 반복해서 깊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책이 어쨌든 에스펜 앤더슨 독특한 이제 유형론을 제시하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90년도 책에서는 이제 복지 국가 체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웰페어 스테이트 레짐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99년도에 사실 또 다른 이제 저작을 책을 내는데 그때 저작에서는 사실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빼고 웰페어 레짐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죠. 어쨌든 뭐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용어는 이게 복지과 취재란 용어는 국가 시장 가족 이게 복지 공급의 핵심적 주체가 되겠습니다. 국가 시장 가족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나라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고 그러니까 뭐 획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복지학자들이 되게 분류한 방식이
근데 뭐 대체로 사회 지출의 크기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선형적으로 분류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었고, 물론 뭐 선형적이 아닌 그런 어떤 방식을 제시한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뭐 이 책은 어쨌든 복지의 질적 다양성을 실증하고 설명을 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지적이고, 또 다양한 복지 체제가 사회적 결과의 차이, 즉 특히 이제 고용 구조와 노식 행위의 차이를 어떻게 초래했는지를 분석한 이런 어떤 중요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제란 용어를 쓴 이유는 국가 경제 간의 관계 속에 복잡한 법률적 조직적 특징들이 체계적으로 뒤얽혀 있기 때문에 레짐이라는 용어를 썼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피 앤더슨이 이제 판단하기에 복지의 핵심적 이념은 사회적 시민권이다, 소셜 시티즌십이다, 뭐 이런 어떤 뭐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마샬이 쓴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국가들이 이제 발전하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단계가 바로 사회적 시민권이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마샬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시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탈상품화, 그러니까 디커머디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디커머디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영어의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탈, 이런 어떤 어, 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죠. commodification, commodity라고 하는 것이 상품이라는 뜻이고, 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commodification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게 된다. 뭐 여러분이 졸업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 직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죠. 그게 commodification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해야 생존이 보장이 되는 이런 어떤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보장 제도 또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탈상품화, 그러니까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복지국가 또는 사회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을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에스피 앤더슨이 자본주의 국가들을 유형화할 때 세계 차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째가 탈상품화를 보장하는 사회권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승인. 둘째는 복지국가에 의해서 계층화는 이제 뭐 소셜 스티피케이션이죠.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층화 유지 혹은 수정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정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노르딕 국가 같으면 복지국가에서 대단히 이제 평등한 그런 어떤 계층화의 정도가 대단히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어떤 사회이고, 자유주의 국가 같으면 주로 이제 시장 중심적인 국가니까 시장에 의해서 계층화가 격렬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고, 또 보수적인 그런 어떤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또 그들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 보존한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어떤 노동시장에서의 계층화가 뭐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유형의 셋째 차원은 사회복지 제공에서 국가 시장 가족 간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탈상품화의 정도에 따라서 에스펜더스는 세 가지 유형의 복지 국가 체제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상품화 지수를 이제 이 조작적 정의를 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개인이 시장에 어쩌지 않고도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그런 어떤 지수인데 뭐 구체적으로는 수급 자격 획득 규칙, 소득 대체율, 수급권의 지속 기간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어떤 분석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뭐 선행적인 그런 복지국가 선행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체제 유형별로 군집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개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개의 체제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체제, 둘째가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체제, 셋째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각의 복지국가 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체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들 국가 대표적인 국가들이 역시 이제 노르웨이 국가들이죠. 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30년대와 1940년대에 이미 대단히 안정적인 사미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또 핀란드에서는 50년대, 60년대 또 안정적인 사민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사민주의적 복지가 초석이 구축됐다. 뭐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권리가 개인에게 부착이 되는 권리가 뭐 가족에 부착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남성 생계 부양자에게 부착되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과세를 하더라도 분리과세 여성에게 철저하게 독자적인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이런 어떤 측면이 대단히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의 기초에 있는 여기에서 근데 뭐 이제 시민이 갖게 되는 사회복지급여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기여에 의해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의 기초에서 부여받는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나라 구별되는 특징들이죠. 그래서 보편주의적 사회수당 제도가 발달해 있고 또 사회적 서비스가 대단히 발달돼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에 근거한 사회부의 역할은 상당히 주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워낙 기본적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빈곤 그 사회에서 이제 이 빈곤자로서의 어떤 에, 그런 어떤 빈곤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어떤 시민이나 가족의 비중은 대단히 이제 주변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주의, 아까 말씀드린 보편주의죠. 또 위험 보장의 대상도 대단히 포괄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급여 수준도 대단히 관대하고, 또 평등주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 제도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뭐 이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대 후반에 당대가 포괄적인 사회적 서비스 하부 구조가 구축이 됐는데 말하자면 서비스 국가의 완성이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교육과 헬스케어 이쪽 사회복 서비스 영역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방대하게 이제 공공부문의 영역 속에 공공부문에 고용이 되는 이런 어떤 특징이 1960년대 후반에 이제 구축이 되었고 따라서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 서비스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오늘날 이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따라서 많은 비중익들이 양산이 되고
이에 따라서 유럽 대륙 국가들도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복지제도를 수정해서 어, 이 보편주의적인 요소들,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이제 학술 용어로 베버리지적 요소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베버리지적 요소를 이제 새롭게 이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속에 에, 에, 그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이전에 이제 사회복 체제 간의 차이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복지 서비스, 그 사회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대단히 특징적인 측면들을 이런 노르딕 국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고용도 노동력의 한 30%를 차지를 하게 되고, OECD 한 2배 정도 되는 이런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 드리면, 우리가 노르딕 모델이다 또는 사회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 복직줄의 크기, 공무원 고용의 크기, 재분배의 확대, 복지 공직 공급에 대한 어떤 사회적 정당성, 또 보편적 시민권에 기초한 사회적 권리, 또 사회 서비스의 발달, 뭐 이런 것들을 가리켜 쓰는 노르딕 모델의 특징이다 또는 삼인주의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 복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복지 체제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보장에 전형적으로 나쁜 위험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잔여적 복지 국가다, 뭐 영어로는 레지듀얼이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레지듀얼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이죠. 네, 레지듀얼. 레지듀얼이다, 뭐 이렇게 쓰는데요. 이 잔여적 복지 국가. 우리가 자유주의 복지 체제를 흔히 잔여적 복지 국가, 뭐 이렇게도 이제 그런 용어도 쓰는데요. 그래서 수급 사기의 욕구를 확인할 목적으로 자산 조사나 소득 조사를 선호하는, 주로 이제 뭐 공적부주의로 발달돼 있으니까, 앞서 이제 미국의 제도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미국 제도라고 하는 게 OSSDI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대부분 사실은 공적부주 제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런 어떤 뭐 그래서 19세기 구빈 정책의 산물이다. 이것도 사부장 제도의 역사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프로그램에 비해서 욕구에 기초한 사회 부조의 상대적인 비중이 크게 부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들 국가의 특징인 자유주의 정책이죠. 즉 시장을 장려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몇 가지로 쓰이지만, 이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 자유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장 자유주의 정책은 어쨌든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에 대한 협소한 개념화에 바탕을 두고 있고,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민건강보험도 없고, 상병수당도 없고, 출산수당도 없고, 가족수당도 없고, 다 육아휴직제도 없다는 것이죠. 그 대신 빈민에게는 메디케어를 제공하고, 노인에게는 메디케어를 제공하고, 또 빈민들에게는 탄프라고 하는 공직부주를 제공하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부조에 상당한 비중이 부여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건 미국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기타 이제 영국이나 또는 뭐 호주, 뉴질랜드는 또 약간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중 구조를 이제 조장을 하는 이런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전체 연금 가운데 사적 연금 비중이 높은 뭐 이런 어떤 특징, 또 미국 같으면 민간의 의료 보험 제도가 또 발달되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좀 이렇게 정리한, 복지 공급을 주로 시장에 의존하고 높은 빈곤율, 시장에 의존하니까 당연히 빈곤율이 높죠.
또 불평등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열등 수급의 원칙이라고 해서 이게 19세기 영어 비민법에서 확인된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회복지 수급자는 사회복지수급자의 수급 수준, 수급 수준은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저소득자의 최저임금 수준, 저소득자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아야 된다는 원칙이 열등수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조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이것을 뭐 자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뭐 이 개인의 가족이 이제 사회 위험에 처했을 때 일단은 뭐 본인이나 또는 가족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자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뭐 자유주의적 시장 자유주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자유방임이다. 이때 시장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방임적인 자유방임이거나 또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버럴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어떤 복지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국가를 최소화하고 위험을 기인화하고 시장 해법을 장려하는 뭐 이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에 대해서 승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 대륙 국가의 복지국가 체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체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이것은 일단은 유럽 대륙 국가들의 초기 사회 정책 자체가 사실은 군주제적인 국가주의 영향이나 또는 조합주의,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이때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뭐 특정한 집단, 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정한 어떤 직종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한 이런 어떤 제도를 가리켜서 조합주의, 코퍼레티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때 코퍼레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60년대 번성했던 그런 사회적 합의주의 용어와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교리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은, 그러니까 가족주의적 전통이 상당히 강한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출발점에서부터 이들 유럽 대륙 국가들에서 전후복지 자본주의를 이행하는 과정을 주도한 것은 주로 기독교 민주주의 또는 보수연합. 그래서 내가 기민당이 자리를 잡고 있는 유럽 대륙 국가에서 전후의 복지 자본주의를 주도한 것은 이들 기민당 쪽이라는 것이죠. 자, 이 보수 체제의 본질이 중요한 특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위 분절이에요. 스테이터스 시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 분절. 이때 시그멘테이션이라고 지위 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유럽 대륙 국가 사회정제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만 이들 국가에서의 어떤 연금 제도나 또는 의료 보험 제도의 특징이 상당히 특정한 어떤 그러니까 직종별로 이제 직종별로 별도의 그런 어떤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의료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들이죠. 예를 들면 독일 같으면 의료 금고가 무려 뭐 몇백 개가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어떤 어, 국민 건강보험제도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조직적 통합과 재정 통합을 구성하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나라 이런 지분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상당히 통합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프랑스나 독일 같으면 여전히 의료보험 제도는 이런 지분절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강하고 그리고 또 상당히 정규직에 유리한 이런 어떤 보장 제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역시 가족주의가 되겠습니다. 이들 유럽 대륙 국가들은 역시 이제 제국 독일의 그러니까 프루시아 시절에
그런 어떤 사회보험 개혁. 그러니까 이제 이 프러시아 대개 이제 1800년대 말경에 사실은 프러시아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주도해서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를 만드는데 워낙 뭐 그 당시 독일이 강국이니까 주위에 이제 유럽 대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사실은 이런 독일의 사회보험 제도를 계획을 모방한 것이죠. 모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좀 유사한 그런 어떤 사회 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국가적 유산으로서 공무원 집단의 특권 뭐 이런 것도 좀 공통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방식 중심의 사회보장제를 운영하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보충성 원리의 발달. 보충 원리가 이게 보충 원리가 가족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우선적으로 본인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본인들이 우선적인 책임을 지고 국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그런 책임을 진다는 그런 원리가 가리켜서 우리가 보충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충 원리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의 노동시의 위계를 반영하는 즉 1차 노동시장에서 좋은 그런 어떤 근로조건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용과 좋은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는 퇴직 이후 또는 실업자가 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좋은 그런 어떤 사회복지급여를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들 유럽 대륙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존의 농시 위기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직종에 따른 복지급여 별도 관리 말씀을 드렸죠. 관리 및 제공, 공무원 특권, 뭐 이런 것들 가리켜서 우리가 조합주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스마르크 모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보험 방식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비스마르크 모델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억해 두어야 할 그 반대되는 측면이 베버리지. 베버리지는 영국의 베버리지 1942년인가요? 영국의 베버리지 위원회에서 그 제출한 그런 어떤 모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복지 이 국가를 가리켜서 우리가 베브리지 모델이라 부르고 비스마르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저 비스마르크가 이제 최초로 만든 즉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를 가리켜서 비스마르크 모델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족주의 전통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럽 대륙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는 노동시의 유연성에 따라서 비중이 확산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선 불가피하게 여러 문제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체제의 특징에는 간략한 요약, 이게 에스피 앤더슨의 99년도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뭐 이 표에서 보면 역할의 비중과 복지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또 역할의 비중에서는 가족과 시장, 국가 이렇게 나누고 자유주의 유형과 삼인주의 유형, 그리고 보수 유형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유주의 유형은 가족이 주변적이고 시장이 중심적인 그러니까 국가가 또 주변적인 뭐 이런 게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이고 삼인주의 복지체제는 국가가 중심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수주의는 가족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 지배 양식에서도 자유주의 유형은 개인주의, 삼인주의는 보편주의, 보주의는 가족 중심, 또 조합적 국가주의 특성, 연대 주된 근거도 자유주의는 시장, 삼인주의는 국가, 보주의는 가족,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탈삼의 정도에서도 자유유형은 최소 수준, 삼인주의는 최고 수준, 보주의는 뭐 주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뭐 정규직 노동자인 경우에는 높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자유형의 대표적 국가는 미국, 3인주의형의 대표적 국가는 스웨덴, 보수주의형의 대표적 국가는 뭐 독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파일을 보고 계신 분은 아마 제 얼굴이 좀 흐리게 나온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웹캠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한 일주일 전에 웹캠을 제가 인터넷 주문을 했지만, 최근에 뭐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던 바람에 수요가 폭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캠이 뭐 저한테 도착하면 웹캠을 이용해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 좀 더 선명한 그런 어떤 화질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복지체 특징에 대한 좀 세부적인 요약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 4-3 표는 복지 특징 상세한 요약인데, 이게 원래 유럽의 어느 연구자가 이 표를 만든 것인데, 이걸 어디에선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유관스럽게도 좀 흐리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영어 표를 가지고 직접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요 표를 보시면 요것은 90도 조작, 에스피 앤더슨의 90도 조작, Three Words of Welfare Capitalism에 나오는 탈상품화 기준은 복지국가의 순위예요. 기준은 1980년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1980년이라고 하면 거의 복지국가 성숙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의 기원은 사실 오래되지만 본격적으로 복지가 발달한 시기는 50년대 후반, 60년대, 그리고 70년대 한 중반까지, 물론 특정한 복지 프로그램은 80년대 초반까지 발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일반적으로는 제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복지국가가 좀 성숙한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의 기준이라면 사실 이후에 80년대 이후의 변화도 뭐 상당 정도 변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뭐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지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의 그러니까 복지국가의 팽창은 대개 70년대 중반 내지 후반이에요. 이게 복지가 팽창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시작해서 한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보통 지칭하는 되게 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죠. 우린 좀 더 좁혀서 뭐 45년 이후 70년대 중반으로 보기도 하고요. 어제 이 30년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고, 사실상 이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에 오늘날 유럽인들이 누리는 뭐 거의 모든 복지 제도가 이 시기에 사실은 거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건 복지 프로그램뿐 아니고 우리가 노동환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는 노동생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이라 부르는 고용보호입법, 그러니까 해고 규제 제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개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의 노동자들이나 또는 시민이 누리고 있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복지급여들, 그리고 또 중요한 해고 규제 입법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에 완성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0대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80대 이후가 되면 웰페어 리트렌치먼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리트렌치먼트예요. 리트렌치먼트. 지금 글씨를 쓰기가 좀
순조롭지 않은데요. 좀 더 가면 좀 익숙해지겠지만 지금은 좀 글쓰기가 좀 조금 까다롭습니다. 리트렌치먼트, 그러니까 복지국가 전후의 30년의 시기가 웰피 익스펜전의 시기예요. 복지 팽창, 복지 확대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제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해서 종식을 거두고 종식을 거두고 8년 초반 이후에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이행을 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후 30년의 기간은 우리가 케인주의적 복지국가의 그런 어떤 체제가 되겠습니다. 케인주의 복지국가의 그런 어떤 체제에서 그걸 가리켜 우리가 축적체제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해요. 프랑스의 조절 이론가들은 축적체제 이런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개념을 빌리면 전후 30년 동안은 케인주의적 복지국가 축적체제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8년 초반 이후에는 70대 후반 그러니까 제1차 올쇼크를 계기로 해서 그 축적체제는 종식을 구하고 8년 초반 이후에는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경제 이론, 그 경제 이론이 통화주의가 되겠습니다. 마인드리즘이죠. 통화주의의 기초에서 경제 정책을 재설계하는 이런 어떤 재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케인주의적 복지 국가의 프로그램, 그 케인주의 복지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그리고 또 재정 확대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유효수를 창출하는 재정 확대 정책, 유효를 창출하는 복지 프로그램들 이게 30 동안 일반적인 정책이었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더 이상 이제 80 초반에 소위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국면에서 기존의 정책들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은 이런 어떤 상황이 도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제출한 약간 만트리즘이랄지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유럽의 여러 정부들이 그건 좌파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좌파 정부도 채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확대된 복지 프로그램들을 좀 축소하는 리트렌치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 축소의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축소는 아니에요. 축소와 동시에 프로그램들을 좀 재배열하는 이런 어떤 그 재분별 요소는 조금 완화하지만 기타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확장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년 기준으로 해서 이 탈상포마 점수를 보면 뭐 일단 맨 밑에 이쪽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상당히 높죠.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핀란드는 조금 낮은 점수가 조금 낮지만 어쨌든 특징은 사민주의적 복체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핀란드는 어쨌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는 약간 덜 사민주의적인 일단 늦게 좀 시작을 했고 기타 뭐 몇 가지 특성도 사실은 약간 좀 전형적인 사민주의국가에 못 미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가 유럽 대륙 국가 가운데는 그래도 이 노르딕 국가, 즉 삼민지 국가군에 근접해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그래서 사실 벨기에, 네덜란드를 좀 중간적인 유럽 대륙 국가들과 삼민지 국가들의 좀 중간에 위치한 그러니까 삼민지 특성도 일부 가지고 있고 유럽 대륙
국가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SPN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고 뭐 오스트리아, 뭐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는 또 약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뭐 이들 국가들은 에,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적 복체제에 분류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라,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은 또, 뭐, 동양의 아시아적 특징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SPNT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적 국가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하이브리드한 그 성격도 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약간의 좀, 역시 이제 유럽 국가의 약간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또 아일랜드, 영국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이고, 뭐 이들은 뭐 이들은 자유주의적 복체제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뭐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영국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또 다른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호주나 뉴질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또 미국이나 캐나다 구별되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유럽의 한 연구자가 정리한 상 디테일한 그런 특징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특징들이 일단 뭐 보시면 집합 고배 측면에서 첫째가 카바리지가 되겠습니다. 카바리지라고 하는 것은 적용 대상과 관련 적용 대상이죠. 카바리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의 적용 대상은 비교적 좀 제한적인, 즉 자산이 없는 빈곤층이 되겠습니다. 지난 말씀드렸지만 민즈라고 하는 것은 수단의 뜻이 아니고 재산이에요. 재산 또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없는 빈곤층을 주된 이제 타겟 그룹을 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주조합주의 국가에서는 좀 선별적이고 위계적인 이런 어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역시 이제 여러 다양한 직종에 따라서 이제 적용 대상이 좀 차이가 있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선택적 위계적인 또 공무원에 대해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또 노동시장의 1차 노동시장에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직업 집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조건이 좋은 그런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또 그렇지 않은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 같으면 복지 이 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어려운 뭐 이런 어떤 특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 실렉 좀 선별적이고 위계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3인制 국가는 역시 이제 보편적이죠. 보편적인. 그러니까 일정한 주거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금 같으면 예를 들면 몇십 년 동안 거주한 이런 어떤 모든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는 대체로 이제 수급 자기 기준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리 컨디션즈라고 하는 것은 수급 조건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수급 조건이 자유주가에서는 대단히 엄격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근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없고 동시에 자산 조사를 거친 자산 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기준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한증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보주조합주의 국가에서는 비교적 엄격하다. 비교적 엄격할 때 그 기준은 액추어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수리적이란 뜻입니다. 보험수리적. 어쨌든 사회보험도 보험이에요. 물론 민영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보험수리 원리에 의해서 급여를 제공하고 또 급여 수준을 산출해서 정하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기준이 역시 근로 경력이에요. Employment History 되겠습니다. 특정한 사업장에서 몇 년 동안 일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느냐, 어느 정도의 기여금을 납부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실업보험제도 같으면,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 같으면 지난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의 근로기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수조합주의 국가의 사회보험제도의 수급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인주 국가에서는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할 것,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주 기록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든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제 구직 잡서치 비헤이브라고 하는 것은 구직 행동인데,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구직 행동과 직업 훈련 및 워크페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3인조 국가 같으면 되게 한 90년대 이후에 아마 도입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전엔 사실 없었던 그런 어떤 3인조 적어도 3인조 국가에서 없었던 그런 기준인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액티베이션의 원리가 도입됨으로써 그런 구직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예.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는 것을 참여의 조건으로 해서 구직급여를 제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거예요. 워크페어도 그 비슷한 그런 단순히 워크페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미국의 거기를 두고 있는 제도인데, 노르딕 국가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전에처럼 단순히 수동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몇 가지 노동자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게 워크페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기간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지속기간의 제한을 보면 자유주가는 엄격해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일을 할 수 없는 수급자 근로능이 있으면 급여를 중지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합주가에서는 준 보험수리적 원리에 따라서 수급기간을 한정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합주 국가의 실업급여 기간 같은 걸 보면 비교적 그래 장기간 동안 급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인주 국가 같으면 덜 엄격하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이 현존하는 한 급여는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을 보면 자유주의 국가는 좀 빈곤해요. 급여 수준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한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게 서비스턴스 미니멈이에요. 그러나 조합주의 국가에서는 급여가 꽤 높습니다. 웨이지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임금 비례적이에요. 이 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례적, 임금 비례적 또는 소득 비례적, income related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고, 또 3인制국가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충분한 정도의 이 균일한 그런 어떤 급여를 제공하든가 또는 임금 비례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가 영국의 기초연금은 상당히 액수가 얼마 안 돼요. 하지만 3인制국가의 기초연금은 adequate social minimum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우리나라 한 100만 원 이상, 100 몇십만 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특정한 어떤 직업 집단에 대한 이게 직업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는 특별한 급여가 있느냐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유주가는 그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고 있다면 뭐 공무원 정도고 조합주국가는 그게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많다. 특히 공무원은 상당한 정도의 특권적 지위, 특권적인 그런 어떤 급여 수준이나 기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공무원은 상당한 정도의 뭐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서 상당한 정도의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조합주 국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사민주가는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기여의 수준을 보면 자유주 국가는 낮다. 조합주 국가는 비중이 높다. 사민주 국가는 높다. 그리고 펀딩, 즉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자유주 국가는 일반 조세, 조합주 국가는 주로 기여금이에요. 삼지 국가는 일반 조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민간급여가 되겠습니다. 민간급여의 커버리지를 보면 그러니까 뭐 민영보험 같은 것들을 통한 그런 민영보험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유주가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주로 중간계급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텍스 베네핏 뭐 조세급여라는 그런 조세급여라는 것은 조세제도를 통한 뭐 그런 어떤 급여죠. 뭐 텍스 크레딧은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를 가리켜서 텍스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세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법의 성격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텍스 베네핏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세액공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이런 세액공제를 통해서 촉진시키는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조합주간 민영보험에 민영보험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사민주가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로이먼트 고용 부문 쪽의 특징을 보면 우선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고 좌우주의 국가는 좀 높다는 이야기고 삼주의 국가도 좀 높다 이야기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최저임금에 대해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삼지 국가는 공통적으로 전국적 단위에서 예를 들면 최저임금법을 통해서 규율하는 이런 어떤 최저임금 제도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노사 당사자의 어떤 단체 교섭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이런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의 고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느냐 아니면 오히려 디스인센티브를 주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유주가는 디스인센티브가 없어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여성의 급여는 비교적 급여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교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조합주 국가는 상당히 여성의 고용에 대해서 여성 취업을 억제하는 이런 측면이 좀 강해요. 그래서 남성계 부양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꽃벌이라고 하죠. 집에서 남성이 혼자서 버는 이런 집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더 많이 급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또는 뭐 집에서 애를 키우는 그런 어떤 경우에 수당들을 제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게 Generous Motherhood and Child Allowance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보육시설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좀 이 상황도 상당히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역시 무엇보다도 이제 고용률 높이는 게 사실은 거의 모든 국가의 과제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이런 제도는 또 어느 정도는 좀 이런 조합주 국가에서도 없어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르딕 국가 즉 삼지 국가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령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유주가 특별히 없고요. 역시 이제 조합식 국가에서는 그걸 좀 억제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떤 억제하는 그런 어떤 디스인센티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기금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고 조기퇴직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조합식 국가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노동 참여율이 낮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삼인직 국가에서는 그게 뭐 거의 뭐 그런 억제하는 그런 어떤 에, 그런 어떤 금전적인 제도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그런 어떤 제도들이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게 컬렉티브리 개런티드 임플로이먼트가 되겠습니다. 자유주가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조합주가에는 좀 제한적으로 있다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보호 작업장입니다. 3인직 국가에서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임플로이먼트 주로 서비스 고용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뭐 자유주의 국가는 그게 상당히 그런 서비스 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많다는 이야기고요. 저임금 저숙련 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발전돼 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조합식 국가에서는 주로 제조업 분야의 노동, 제조업 분야의 고용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라별로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 가운데 대표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일이죠. 하지만 다른 나라는 좀 서비스 고용이 역시 발전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유럽 대륙 그 다음에는 이제 3인주 국가는 역시 이제 공공부문 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야기고 이쪽이 소위 이제 사회복 서비스 쪽, 복지 쪽, 뭐 이런 쪽, 또 교육 쪽 이쪽으로 해서 여성이 대거 고용되어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역시 이제 에, 복지수급자들인 근로빈곤층과 중간계급 그리고 사회특권적 계급들 사이 차이를 강화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조합식 국가에서는 계층화를 재생산하는 그러니까 뭐 직업 집단이나 성별이나 또는 가구 유형별로 기존의 어떤 차이들, 기존의 어떤 계층적 구조를 재생산하는 이런 어떤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고 3인制국가에서는 그게 없다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사회계층 구조와 관련해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플래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산계급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약간 좀 지나친 그런 어떤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스나 엥겔스가 썼던 그런 용어들이 되겠는데 요거는 1800년대 중후반 이후에 자본주의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용어인데요. 그 당시는 사실 워낙 사실 노동자들의 어떤 사육 지위가 뭐 열악했고 또 그런 어떤 뭐 그래서 그들의 어떤 노동장 지위를 프롤레타리아화, 무산계급화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자유주의 국가의 그런 노동자의 노동장 특징을 그렇게 요약하는 것은 조금 좀 맞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합주가에서는 전형적으로 내부자 외부자 문제, 그러니까 내부자는 주로 정규직, 외부자는 주로 비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 이야기고요. 3인制국가에서는 민간 부문과 좀 이게 3인制국가에서는 역시 공공부문의 여성 노동자와 민간 기업의 남성 노동자 사이에 그런 어떤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한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탈상품화 측면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로 이거 뭐 자유주거가 같으면 자선조사의 어떤 엄격성, 그리고 최저급여 수준에 따라서 비교적 낮다 이 이야기고, 조합주 국가에서는 리플레이스먼트 레이트라고 하는 거 소득 대치율이 되겠습니다. 소득 대치율의 용어는 예를 들면 실업자, 예를 들면 뭐 정규직이었다가 실업자가 되면 실업 직전의 소득에 비해서 몇 퍼센트의 실업급여를 받느냐,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replacement rate라는 용어를 쓰죠. 소득 대체율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수리적 원리 엄격성, 그 다음 사회적 부조의 어떤 사회적 부조의 뭐 사회적 부조의 정도, 사회적 부의 급여 수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역시 이제 좀 중간적인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삼인주 국가에서는 뭐 급여 수준에 따라서 비교적 높다, 뭐 이런 탈송화의 정도가 비교적 높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체 유형내 이슈들을 보면 이 에스펜슨의 복지국가 체제 유형론이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가장 흔히 제기된 문제는 역시 세체제 유형론이 즉각 한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인데요. 예를 들면 남부 유럽형은 별도로 좀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남부 유럽 이런 어떤 국가들은 특히 이제 사회적 부조의 저발전, 또 뭐 등등 또 다른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문제 제기, 또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일종의 좀 사회부조 중심의, 부조적 복지국가예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부조형 복지국가예요. 이런 어떤 것들도 좀 별도로 분류해야 되지 않냐. 자유주의 국가에 뭉뚱그려서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런 등의 문제 제기를 특히 이제 뭐 호주 쪽의 연구자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계선에 있는 국가, 네덜란드 같은 경계선에 있는 국가들도 과연 이걸 보축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의 분량이 올바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에스피 앤더슨이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소득 지지에서는 강력한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포괄적인 적용 범위와 관대한 탈상품화 급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 서비스 공급은 보수주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역시 이제 뭐 자신의 분류한 바대로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에 기속시키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비판이 페미니스트의 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상품화 개념 자체는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죠. 남성 중심적이지만 주로 직업을 차지하는 남성이니까, 그러니까 여성에 있어서는 탈상품화가 일단 1차적인 관심이 아니고 상품화가 1차적인 관심이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일단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사회적 위험에 닥쳤을 때 당장 뭐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뭐 이런 어떤 탈상품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노동시장에 통합되는 것, 즉 직업을 갖는 것, 이게 여성에 있어서 일체의 관심이기 때문에 탈상품화 개념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분류하는 것은 남성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유력한 비판이 있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은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